홍유 실기에 보면은 이 설총이 한 10세 때 이 부근에 있는 백구정 그리고 선덕여왕이 설총을 위해서 졌던 그 첨성대 옆에서 뛰어놓았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이 첨성탑이 월성 가까이 있고 또 요석궁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갖다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자리가 나중에 그 신문왕 때 국학을 세웠던 곳으로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공주가 살던 그 공간을 갖다가 국학의 어떤 그 장소가 샀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설총 선생이 이 유학의 종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선 이 장소를 갖다가 국학의 장소로 당연히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죠. 지금의 요석궁이라는 음식점 안에도 역시 당시의 그 요석궁의 채취가 그대로 물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악소리도 그렇고 이 분위기가 당시의 모습으로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 와가에다가 또 소나무와 여러 꽃들이 피어있는 옛날 그 우리 전통적인 그런 그 양반집 가옥의 분위기가 갖다 물씬 풍겨줘서 물론 새롭게 조성됐지만은 옛날 요석궁에 조금이나마 그 채취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다행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현재 이게 새롭게 꾸며놓은 요석궁터에 와 보니까 역시 옛날 원효로 들어가서 월정교에서 한번 좀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누군가의 끌림을 받아가지고선 여기서 옷을 말리면서 마음에 드는 여인과 대화를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수허몰가부 아작지천주 수허몰가부 아작지천 수허몰가부 아작. 대사님, 저희 공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나를 기다린다고요? 가시죠. 한번 가보시구려. 인주. 대사님, 안 됩니다. 어쩌면 그때의 화신이 문득 나타날 것과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 앞에 그 큰길한 노송은 마치 원효 대사의 무예목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요석궁터가 있던 곳이라면은 결국 그 지금의 이 건물과 같은 그런 구조로 궁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는 데서 원효 대사는 이와 같은 방에서 안내가 되었고, 지금 들려오는 이런 검은고 소리와 같은 향미로운 그 내음과 또 아름다운 노래소리, 또 그 여자의 향취가 물씬 나는 그런 곳으로 일단 원효 대사가 들어선 거죠. 지금 이 앞에 그 정원에 낭자히 그 피어있는 진달래꽃이 보이는데, 정말 그 보내기 싫었던 원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원망하지 않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 죽어도 눈이 아니 흘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주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설레게 만듭니다. 원효와 요석궁주의 인연을 맺었던 장소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저는 만약에 이 원효 스님이 이 요석궁주의 인연을 맺지 않고 오로지 불도에만 정진했다고 하면 어떤 분이었을까, 어떤 사람이 됐을까 라고 할 때 나는 그 파괴하지 않았다라면 그와 같은 훌륭한 스님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역시 파괴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것을 넘어서 좀 더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파괴는 파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창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이 나라에 갖다 지탱할 그러한 큰 인물을 낳는다고 한다면 역시 또 훌륭한 스님이 잠시 파괴를 해서 이러한 또 인연을 갖다 맺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남기고 사흘 후에 원효 대사는 이곳을 떠납니다.
당시 그 여섯공의 아이다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마치 그의 마음은 앞에서 흔들리는 단풍나무의 어린 가지와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효대사와 여섯궁 아이다 공주. 원효대사는 파괴를 하면서도 여섯공주와는 이것을 매일 거닐면서 하늘을 떠받칠 그러한 인물, 훗날 설정을 생각하였을까요? 이 두 사람의 인연은 3일 천하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원효대사에 가는 3일이 3년이요 30년에 가까운 그런 긴 세월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원효성사는 떠났지만 네. 그러나 그가 남기고 한 그리움과 정화는 영원히 그들의 평생에 또 오래오래도록 저런 그 푸른 하늘처럼, 구름 위의 푸른 하늘처럼 영원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3일이 지난 그 아침에는 이 공간에서 지아비가 된 원효와 여섯궁의 아이다가 눈물로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은, 대사님 정녕 가셔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야속합니다. 이제 나는 문수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무장하십니다, 대사님. 혹여 하늘을 떠받칠 인재가 태어난다고 하면 이름을 갖다가 총이라고 지어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무장하십니다. 지금도 이 여섯궁 정문에는 궁과 같은 모습으로 아리따운 여인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여섯궁의 아이다 공주가 결국은 원효대사와의 인연을 맺고 하늘을 떠받칠 그런 기둥, 그러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남산에 있는 한 큰 바위 밑에서 지성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홍유 실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효가 여섯공주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후 얼마 있어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주 남악산 불굴암에 흰 구름이 자욱하여 사라지지 않는 그런 그 날이 3개월이나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사공 원효는 마음에 무언의 깨우침이 있어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라앉자 부인 여섯공주와 함께 남악산으로 들어가 정성을 다해 매일 다음같이 100일을 기도를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산신이시여, 승려신분이었던 저는 한 여자를 사랑하여 파괴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파괴는 저의 개인적 욕심이라기보다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대들보를 낳아보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만일 저희 부부에게 자식을 점려준다면 반드시 큰 인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러자 기도의 효임이 있어 여섯공주는 태기가 있게 되었고 신령스러운 기운을 타고 설정이 태어났는데, 설정이 탄생할 때도 역시 동남 방향으로부터 5색의 신간 구름이 문 밖의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설총이 그 골격이 맑고 빼어나자 태사공은 설총의 목을 어루만지면서 이 아이는 필시 천인이 내려온 것이 분명하니 이름을 총이라고 하자라고 했답니다. 바로 이것이 여섯공주가 와서 이 백일 기도를 그렸던 그런 큰 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전을 종합해보면은 결국은 그 여섯궁의 아이다 공주가 남편이었던 원효대사와 함께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고승전의 그 기록에 보면은 여섯궁에서 아이다 공주와 인연이 되었던 원효는 3일 후에 그 아이다와 작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산의 깊은 골로 숨어버렸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예. 그런 게는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인데, 아유다 공주와 원효대사가 이곳에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관점이고, 아마 홍유 실기는 그런 유학자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고, 또 불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연을 맺은 후에 다시 이 불교로 들어가서 산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마 그것은 이 유가와 불가의 두 가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산의 깊숙한 곳에 원효대사 역시 큰 바위 밑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바위 백 앞에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 다시 나가라 이러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이 계곡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이 계곡 일대가 흰 안개로 가득하였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시 그 여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 안개 속에 어떻게 저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그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해서 바라보았을 때 어딘가 번듯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전했던 아유다였다. 남산 곳곳에 불교 유적이 많고 탑과 불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곳이 가장 그 바위가 웅대하고 신령스러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와서 이 100일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 여기서 정성을 들어가지고서는 그런 그 기도를 갖다 드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현장에 와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부처바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바위에 있는 것을 기원을 하고 이 바위를 돌면은 영험이 아주 높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기원을 했던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야고 원효대사하고 거리가 깊어가지고 혈총을 낳으신 여섯공주님이 요 바위, 이 부처바위에 와가지고 기원을 하면서 도리를 해가지고 많은 그 영험을 봤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탑골바위가 있는 그 위쪽에 그 남편에 있는 그 여러 마의 불상이 조성된 곳입니다. 이 불상들을 쭉 살펴보면 그 신라 당시에 조성된 불상으로 이해가고 있고, 이 앞에 보면은 선님의 상이 한 분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대에서 기원하였던 그 요속궁의 아이와 공주, 또 그와 그 못지않게 훌륭한 자식을 기원하였던 원효사, 이분들의 마음이 합쳐진 곳이 이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경주시내 많은 그 바위에 마예불 형식으로 불상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앞면과 같이 성녀의 모습이 그려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 앞에 보이는 이 바위면에 그려진 성녀상이 원효 성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구전에 따르면 이 여섯공주가 이 큰 바위를 돌면서 설초를 낳기를 갖다 기원했다는 말이 있죠. 그러한 전설이 정하면서 누군가 이 부분에 이런 그 불상을 해석하면서 실존 인물이었던 원효 성사의 모습을 고려하면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저희 조각한 것이 바로 저 상이고, 그렇다면 저 상은 바로 원효 스님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여천동 유곡동이라는 그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곡동 쪽으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면에 보이는 이 길을 보면은 바로 그 불지청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총의 탄생지를 찾아가는 거죠? 예, 설총의 그 탄생지하고 거의 아버님이신 원효 성사의 그 고향 불지천으로 좀 촬영하는 중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이곳에서 초교사를 짓고 이렇게 계셨는데, 만삭인 그 여섯공주가 이곳에 와서 한번 좀 산후조리를 갖다가 하려고 왔었는데, 현재도 보다시피 워낙 외지고 공복한 곳이라 이곳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설시문중에서 만해준 아랫마을로 가서 출산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보이는 이 마을이 그 여천입니다. 여천인데 저 동네면은 유곡마을이고, 그래서 유곡과 여천은 그 이제 그 홍유 설총 선생 실기에 보면 그 여천 유곡이 이렇게 그 등장합니다만 그 유천이라는 그 지명, 지금은 이제 여천으로 되겠습니다. 이 앞마을이 되겠습니다. 유곡에 비해서 보니까 그냥 조금 더 사람 마을이 갖다가 조성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실제로 유곡에 태어났지만은 좀 더 살기 좋은 이 유천으로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어린 시절 갖다가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넘어가면 청도 공암 쪽으로 해서 경주로 나가는 길이죠. 이게 왑길인데 그 구전에는 이게 그 신라 시대 때부터 그 왕이 넘어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그 삼국 사기에 보면 파산조에 그 파산왕이 그 압도국 입성할 때 그 넘어왔던 제일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 고개를 왕제라고 그러는데, 또 1661년 그때는 무열왕이 넘어왔던 고개다 하는 그런 그 설도 있습니다. 예, 그 무열왕이 앞쪽 지역에 훈련 중인 병사들을 갖다 격려하기 위해서 이 고개를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 옆에는 그 발룡사가 있습니다. 발룡사에서는 이 무열왕의 딸인 여섯공주와 그 손자인 외손자 설총이 있었는데, 이 고개를 넘으면서 딸과 설총을 갖다 칭견했다 해서 왕제라고도 합니다. 설총은 이제 경산 유곡에서 태어나서 유천에서 살았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가보면 알다시피 이것은 너무 공격한 곳이라 거기에 거주하는 것과 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인의 도움으로 당시는 그 왕궁사찰로 알려진 이 발룡사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귀가하면서 학업에 정진했다는 그런 그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구룡산 발룡산 아래에 있는 그 발룡사입니다. 올 때마다 그 정겹고, 또 가장 그 마음이 와닿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 여섯공의 아이다 공주가 이곳을 오갔다는 것, 또 그의 아들 설총도 왔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마치 그 옛날이 지금 현재에 와닿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해온 얘기에 의하면 아이다 공주와 설총 선생이 여기서 일정 기간 지냈다고 하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경산에 이제 그 유천동에서 태어나서 고개 넘어 있는 여천동에서 자라면서 아무래도 거기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아버지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이 발룡사로 이렇게 와가지고선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어린 시절
보는 과정 속에서 왕제를 넘어온 외할아버지인 무열왕조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그 의미 깊은 사찰이 바로 발룡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총 선생이 이제 여기서 자랐다, 그리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설총 선생이 여기 자랐으면은 원효는 그게 부친이 되니까 그 자동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열왕은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니까 자주 이제 오셨을 거고, 이제 배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요속 공주, 아유다 공주도 이런 낭만과 이런 멋을 이제 즐기면서 여기서 사셨고, 그리고 또 원효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아들인 이제 설총의 온 정성을 들여서 교육하고 키우고, 그런 어머니 이제 대표적인 표상이 아닐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제 보인 이 산이 그 발룡산인데, 그 해마다 10월 중순경에 그 원효설총 요속 공주에 대한 그 제외 행사를 발룡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룡사에서는 이곳 주변에 어떤 구전, 설화, 전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효설총 그 요속 아이다 공주가 이곳에 왔다. 왕실의 사람들이 많이 말거렸던 그런 사찰지다. 그리고 본래의 사찰 이름은 신흥암이라 그 뒤에 그 반룡사, 지금은 반룡사로 바뀌었다. 반룡사로 바뀌게 된 주 원인은 당시에 국왕이 이사를 통해서 넘어왔다. 그래 함으로써 이제 국왕을 이제 그 비전해서 국왕이 왔다 해서 반룡이라는 이름이 이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 이름도 역시 반룡사라고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발룡사, 구룡산이, 용산이 여기 참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면, 불교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수호하는 한룡사의 구축 특징은, 그래서 그 어떤 백제와 신라시대, 또, 원상읍시대 등등에 일러와서 국가적인 어떤 군사적 요회지로서 어떤 그 요새함의 의미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승화되고, 그래서 절의 이름이 되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여기 왕을 용이라고 많이 하니까, 또 제 생각에는 발명할 때 반을 이렇게 서른다는 뜻도 있지만, 등반한다, 산을 오른다 할 때 그가 그런 의미로 썼는데,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설총 선생님의 경우는 홍유가 그의 여러 가지 업적으로 볼 때 역시 그 유교에서는 참 용과 같은, 직접 왕이라고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거 좀 비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글쎄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화의 체제를 갖다가 세우는데 설총한 역할은 이 정치를 하면서 왕이 했던 그런 역할과 거의 같지 않은. 홍룡의 시기에 의하면은 설총의 유년기에는 이곳 첨성대 일대에서 아이들까지 뛰어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설총이 어디서 언제 어린이를 보냈느냐 따져보면 장소가 딱 한 군데로 정할 수 없어요. 태어났던 경산 유천동이 될 것이고, 또 조금 더 자라서는 발룡사를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또 어머니가 계시는 요속궁 주변에서 뛰어나갈 것인데, 실제 볼것 같으면 선덕여왕이 이 설총을 갖다 매우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 설총을 위해서 지었던 첨성탑, 그리고 이 부근에 있는 백구장에서 어린 시절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즐겁게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좀 기록이 있다고 하면, 마침 이 첨성탑이 이 요속궁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홍유실기의 기록도
뭐 전혀 그 근거 없는 그런 기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되네요. 결국은 그 월성 앞에 보이는 이 월성하고 천문대하고는 거의 붙은 지역 아닙니까? 이 넓은 광장은 있습니다만 그럼 월성의 끝자락이 바로 요수공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일대는 요수공에 머무르서 당시의 그 석총 입장에서는 이 일대가 자기의 그 놀이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으로 연상해 보면 월성의 달과 그리고 첨성대의 별과 달과 별을 이곳에서 그 어린 설정이 미래의 자신의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사시사철 관광객이 월성 주변을 갖다가 찾고 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역시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참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천혜 공원이었다. 또 그런 지역 옆에 설정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 월성을 거쳐서 백구정과 이 첨성탑 주위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나들이를 나왔던 곳, 또 자랐던 곳이 이 일대라면 결국은 아버지의 원녀와 만남은 이곳에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무들과 같이 놀면서도 항상 동무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그 성맥이나 아버지가 없다는 그런 데서 상당한 놀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왕따라고 봐야겠죠. 아버지가 없는 슬픔을 갖다가 이렇게 겪으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어머니인 요석공주는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남편 원효가 이 거처하고 있는 그런 그 참 사찰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서 아들과 이 아버지 인연을 갖다 맺어주려고 했지만은 이미 속세를 떠난 원효는 그런 그 요석공주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갈 때마다 냉담하고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 지금으로 보면 참 아시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참 스님의 그런 그 걸어간 길이군요. 요수공주 입장으로서는 아들 설총을 기르면서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 아들의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내 뭐 하는 거야? 어서 오시네. 왜 이렇게 오셨나? 아니 같이 놀아줘. 아이고, 자넨 나하고 같이 놀 수가 없잖아. 왜? 우리 아버지 없다고? 아이고, 옷도 중 비슷하게 입고 와가지고 자꾸 날 보고 놀자 하는 그 말이 되겠나? 아버지도 없잖아. 우리 아버지가 왜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날 데리고 시간만 되면 아버지 찾아다니는데 우리 아버지 한번 내가 데려가 볼까? 아, 그래,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이 불교 신자는 다 아는 원효 스님이야. 여 첨성대가 우리 느끼지 않아? 이 첨성대 너 자꾸 그러면 여기서 못 놀릴 거야. 이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게 지은 게 이 첨성대인데. 그래, 총이 얘기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한번 데려올 테니까 우선 나와 같이 놀아줘. 자, 그럼 여기다 꾼을 넣어봐. 자, 그래. 자, 난 이리 간다. 자, 이리 왔다. 난 이리 간다. 아무래도 총이 너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 내중 보자.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데려올 테니까 그때는 친구해 주는 거야? 좋아. 알았어. 이곳은 경주에서 철량화되는 이 소요산 자지암이 있는 곳으로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을 데리고 남편 원효대사를 갖다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기거했던 요소공터입니다. 요석궁의 안사공주가 남편이 수도하고 있는 이곳 설산 계곡 언저리에다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근처에다가 별궁을 지었군요.
원효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요석공주는 원효대사가 기거하는 곳이면 여러 곳을 갔다가 찾아다녔는데 특히 여기 와서 이 요석궁지까지 저 가면서 남편을 갖다 만나기를 희망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있을 때는 이 아들 설총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아버지를 한번 꼭 만나게 하고 싶었던 그런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소공 알자 공주의 그 사랑은 예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 원효대사는 일단 다시 불가에서 들어갔지만은 이 속가했던 아유다의 경우에는 평생을 두고 남편 원효대사가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면 가는 곳마다 찾아서 한번 만나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 참 금강심을 가졌던 원효대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절한 그런 그 망보의 한이 서려 있는 사적지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총 선생의 어릴 때 혼돈은 어머니인 그 요속공주 아유다가 하였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서 이 수행 정지됐기 때문에 항상 이 아버지 없는 그런 아들을 갖다가 키우면서 이 설총을 갖다가 잘 키우려고 이 요속공주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 많은 영향을 갖다가 또 결국 유학가로 길을 갖다 걷게 된 것도 아마 어머니인 이 요속공주의 그런 그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이곳에 기거하면서 남편이었던 원효대사를 기다렸는데 원효대사는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겪었던 그 사랑 또 비련 이것은 끝이 없었다라는 지역설화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그의 아들 설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원효대사로부터 한 서신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 좀 갑자기 남편 원효대사로부터 서찰이 와가지고 기쁜 마음에 그 편지를 갖다 뜯어봤는데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대사님께서 보내신 서찰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편지를 보내셨구나. 어머님, 아버지께서 보내오신 서찰이십니까? 그렇구나. 무슨 내용이신지요? 내가 속세를 떠났기 때문에 속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십시오. 어머님, 아버지 생각이 이러니 같이 경주로 돌아가시지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지? 일어나시죠. 더 이상 여기서 귀가하지 못하고 다시 먼 길로 이 경주로 떠나야만 했던 그런 그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숭고하기도 하고 또 슬픈 그런 그 전설을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왜 원효대사는 그 개인적으로 아내인 요속공 아유다에게 그러한 서신을 보냈을까요? 속계를 보면 참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말씀과 행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큰 틀에서의 원효 스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런 어떤 수행자로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의 당위로서 받아들였던 요속공주의 그런 어떤 그 인간적, 신앙적 풍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설총 선생이 어릴 때 이곳에서 어머니와 같이 그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설총도 잠시 불문에 입문할 뜻을 가졌다. 하나 설총이 훗날 그
심지어 아버지가 그 보내온 서적까지도 모두 불태우고 유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데 그 선택의 동기가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이 먼 길까지 찾아와서 아버지 갖다가 만나려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 부인과 또 아들 갖다 만나 줄 법도 하지만은 이 원효대사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여기서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그 초라한 마음을 갖다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속가에 사는 그런 입장으로서 그러한 삶보다는 오히려 이 육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반칙하다라고 하는 게 갖다가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이 아버지 뒤를 갖다 이으려고 하는 마음도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학의 길을 갖다가 걷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설총 선생은 어쩌면 그 아버지와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불교에서 유학으로 바꿨는데 그 내면에는 또 다른 그 설총 선생의 선택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는 아마 다분히 정치 사회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당시 그 신문왕 시대에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고 그걸 넘어서 당나라의 강력한 세력을 마지막으로 물리침으로써 통일을 완성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고 그 왕권의 기초에는 바로 정신적, 사회적 통합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바로 설총을 받아들인 그런 유학의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여섯군 아이다 공주와 그 아들 설총의 그 애틋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효대사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찾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방에 있는 수령이 그 처음에는 운막을 짓고 기거하는 것을 수령이 직접 관아의 그 재정으로 별궁터라해서 별궁에서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얼마 동안이나 그 원효와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원효의 원효의 깊은 뜻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원효가 자기 자신의 색종 때문에 파기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도하기 위한 파기였기 때문에 또다시 속과 인연에 매이고 또 이 아내를 찾고 아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자기의 기본적인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 수도자의 길을 갖다가 영명정진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속과와 인연을 갖다가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 원효 대사가 파괴에 접어들었을 때 그가 주창한 수물가부 아작지 천주를 결국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만남을 결렬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앞에 이 그 교각이 원요교입니다. 그러니까 원효와 요석을 결합시키는 그러한 다리다. 그 오작교와 같이 그 만남의 어떤 그 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리 이름을 아주 재미있게 지었군요. 실제로는 원효와 요석공주가 만나지 못한 그런 그 참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 후대 소민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야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원효와 요석공주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그리기 위해서 다리 이름을 갖다가 원효와 요석을 따서 원요교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원효 대사가 자기가 수도하고 있는 토굴에서
잠시 탁발을 하러 나갔을 때는 이 계곡길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길 언저리에 바로 요석궁을 일공을 지어놓고 그의 아들과 아내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이 길을 어떻게 지났을까요? 바로 길 옆에 자기의 부인 요속 공주와 아들인 설총이 있다는 소식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을 갖다가 지나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우회해서 다른 길로서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회 도로를 지금도 내놓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우회 도로에서 이 요석 별궁으로 건너는 이런 조그마한 다리를 놓았던다 합니다. 아마 예. 그 당시에는 징검다리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현대식으로 이렇게 다리가 세멘트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효가 내려가는 길하고 요석 별궁이 있는 곳하고 서로 만나도록 연합하도록 하기 위한 그 후대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원효 대사가 지금의 자제함이 있는 그 부근에 톡을 해서 정지를 하고 있을 때 이곳 변궁지에서 비례하던 설청은 늘 어머니가 아버지 원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아들 설청이 예민하지 않아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청도 당시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성장기 이후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를 끔찍히도 모셨던 그런 효자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나게 폰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어린 설총이 불과 몇 걸음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에 지책에 아버지를 두고 과연 어린이가 그곳까지 찾아가지 않았겠느냐. 찾아갔다면 그 아버지 원효가 설총을 어떻게 대했겠는가. 이에 대해서 현재 보면 요석궁주와 자지하면 거리는 한 1, 2km밖에 되지 않는 지금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 갖다가 옆에서 보면서 단걸음에 달려가서 아버지하고 외쳤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 원효대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시자를 통해서 아들을 갖다 돌려보내게 해서 그래도 아들과 얼굴 갖다 마주치지 않고 돌려보냈던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의 아들 설총 그도 아버지 모습을 닮아서 일찍이 아버지 말에 자제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요산 자제함은 아버지도 자제하고 그의 아들 설총도 자제하고 아내인 아유다 공주까지도 남편의 수도 정진을 위해서 자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곳에 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죠.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제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자제하면서 문득 본문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석굴에서 요석궁의 아유다 공주보다 더 아름다운 미인 또 향기 자체가 너무나 황홀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그 여인의 사랑을 구애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그 또한 원효대사의 무예사상에서 기인되고 이것 계곡은 원효대사가 무예와 화정을 꿈꾸었던 또 구성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잠깐 수도하였던 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가 수행자의 마음이고 평범한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을 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갖다가 이곳에 와서 배우고 또 나아가서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요석 궁터를 지나는 나그네의 마음은 길섭에 호젓이 남아있는 조그마한 요석 별궁터, 그리고 그 앞 넓은 광장을 걷는 원효가 더욱 이채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요석공의 아유다 공주도 설충도 모두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덩그렇게 서 있는 저 요석공주라는 표지석만 남아서 지나는 나그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곳이 진흥왕릉에서 한 50m 가까이 있는 전해 오는 그 설천교인데요. 근데 이제 옛날 그 신라시대에 왕들의 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벼슬기에 나왔던 사람들의 묘를 갖다 참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경주설씨 문중에서도 설총묘가 어디 있는가 참 궁금해 아주 많이 찾았는데 1954년경인가 이 어느 후손의 꿈에 이 설총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가 보문동에 묻혔는데 보문동에 있는 이 아물기를 찾아가라. 그러면 나의 묘를 갖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꿈에서 현몽을 했다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 보문동에 살고 있는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 설총묘를 전해오는데 후손을 찾지 못해서 내가 참 고민하면서 잘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이 장소를 갖다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이곳이 설총묘로 알려졌고 후손들이 여기 와서 이제 제사도 지내게 됐다. 그러나 이제 이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도 보니까 그 역사 기록과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홍유의 묘를 보고 전 홍유 설총 선생 묘 뭐 이런 식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 홍유 선생과 관련해서 그 홍유 실기에 보면 고려 현종 때 그 홍유와 관련한 그 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옛날에 그 훌륭한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후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또 뭘 갖다 현몽을 해주세요. 고려 현종 때 상당히 가물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가물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신가 고민할 적에 이 설총이 현종 꿈에 나타나서 나의 이골이 이 어느 사람이 집 밑에 이렇게 놔두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나의 이골을 갖다 제대로 잘 그림 수습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모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나의 소원을 갖다 들어준다고 하면 대신 나는 임금님께 비를 내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끝나면 아침날 바로 그 참 신현을 동원해서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아니야할까 거기에 정말 어떤 사람의 이골도 있고 그래서 잘 수습해서 이 공부를 갖다 조성하고 나니까 아니야할까 그 다음날 그렇게 억수 같은 비가 내려가지고서는 가뭄이 일시 해결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설총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다. 후손들에게 꿈에 자주 나타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알 수 있겠습니다. 꿈의 이야기를 듣고 설총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하는데 그 현종이 설총의 뜻에 따라서 어느 곳에 가니까 유골이 있더라. 그래서 묘를 썼다. 이렇게 홍유실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묘소가 지금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가 뭐 현재 자리라고는 볼 수 일단 확답은 내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적에 여기가 이 홍유 설총이 뭐라고 하면 그 장소가 이것이라고 해도 부인도 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공짜가 없는 건데 고려 현종께서 13년 1022년이니까 11세기 초겠죠. 그때 바로 그 설총 선생의 내린 그 시호가 홍유라는 정말 그 뜻있는 호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추정을 해드렸는데
바로 그 하나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꿈으로 해서 그런 좋은 그 국난을 어려움을 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보문동에 있는 그 연안문양의 당간지류가 아니었습니까? 그 위에는 아주 큰 절이 있었다는데 앞에서 그 본부와 같이 설총의 묘소가 지금 이 보문동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총의 묘를 이곳에 썼을까 하는 의문이 그곳에 생겼는데, 아마도 설총이 어린 시절에 유학의 길을 걷기 전에는 아버지와 같이 불문에 귀한 적도 있다는 어떤 기록이 바로 그 월성 그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는 이곳 보문사에 그 머무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죠. 이곳은 이 통일 신라시대 보문사가 있었던 그 집에 남아있는 아주 연한 문양의 당간지주입니다. 그래서 이 소총이 왜 이 가까운 곳에다가 묘를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총은 당대로 왔을 때 이 신라 유학을 갖다가 이렇게 그 참 크게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그분이 돌아가실 적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그 훌륭한 스승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러려고 하면은 이 경주 저기 국가에서 가까운 곳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여러 곳을 갖다가 이제 그 묘소를 갖다가 고민했을 것이고, 혹시 어릴 적에 잠시나마 이렇게 불문에 입문했을 적에 그 가까운 지역을 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보문사였기 때문에 보문사 가까운 곳에다가 설총묘를 갖다 조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대가 큰 사찰이 있었던 곳이라면은 그 왕궁에서 거의 머지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수궁의 그 아유다 그 공주의 아들인 설총이 처음에는 첨성대 근처에서 놀다가 첨성대 부근에 있는 신라의 그 학동들, 또래의 학동들에게 놀림도 다 그랬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 모심이 이곳까지 옮겨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하게 됩니다. 저 당간지주에 보이는 저 연화문을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돌에 새긴 연꽃인데, 영원히 그 설총 홍유 선생의 그 업적을 기리고 그분의 명복을 빌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발언이 저렇게 돌 위에 새겨진 꽃으로 오늘날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간지주 위에 긴 깃대를 달면은 여기서 홍설총 선생의 그 모서라는 곳까지는 충분하게 보이는 그러한 위치가 됩니다. 이곳은 경주시 서학동에 있는 서학서원입니다. 서학서원은 조선 명종 때 경주변 이종이라는 사람이 김유신을 갖다 모시기 위해서 세운 사당이었습니다. 당시 유림에서 이 설총과 최치원의 위패도 같이 모실 걸 건의하자 이 경주 부인은 퇴계 이영 선생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곳에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퇴계 선생은 서학송이라고 이름을 짓고 직접 현판을 써서 이곳에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총 선생의 신의를 어떻게 김유신 장군의 그 신의를 모신 자리에 같이 모시게 되는지요? 김유신 장군도 신라 통일에 대단한 그런 그 역할을 했던 분이지만은 설총 선생이라든가 또는 그 최천 선생도 역시 그 유학을 갖다가 처음 체계시키고 또 한문학을 갖다가 문을 열은 그런 사람으로서 신라 문화의 아주 위대한 그런 그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모셔야 된다라고 당시 유림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학서원은 결국 이제 김유신을 중심, 김유신 삼국 통일 주역인데 주역하고 신라의 사람들蒙古같이 특별히 수학서를 중시하는 것은 김유신 장군이 그 삼국 통일을 함에 있어서 서쪽에 있는 백제를 공략하는 그런 아마 정신을
길이고, 더 나가서 이 길에 있는 것이 이제, 소위 누구죠? 이제, 사소 부인을 갖다가, 기리는, 서학 신목을 모시는 그 신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국과, 그리고, 하나의 어떤 시조의 어떤, 건국 정신을 함께 아우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문물 갖다 견제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서학의 정신을 좀 더 강조했던 거 아닌가. 또 서학성과 설정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그 구성점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진 정책과 더불어서 서쪽에 가면 이제 중국,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당나라 말하자면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세력을 내모으고 삼국 통일을 완성시키려는 그런 정신이 현실적으로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인도 쪽의 본보를 잠깐 왕생 운영하는 소위 서왕 정토사상이 그 밑바닥에 있음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렇게 잘 조율하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곳은 경산시 남산면 하대에 자리 잡고 있는 도동서원 입구입니다. 이 서원은 남쪽으로 현성산을, 서북쪽으로는 경주를 향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도피 앞에 보이는 저 산이 현성산입니다. 그렇군요. 본래 이 서원은 도동제였었는데 최근에 와서 도동성으로 이렇게 개칭하였습니다. 이 길을 쭉 올라가면 불과 한 100여 미터 지점에 도동성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에는 현성산이 길게 이렇게 대구와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 아주 길게 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성산에서 경주로 가는 길목에 도동제를 그리는 것이죠. 도동제라는 도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동쪽, 길의 동쪽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 동은 해동이고 신라라고 보면 앞에 길도자는 길을 터놓았다, 인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홍유 설총 선생이 신라 신문왕 때에 국학을 세움에 있어서 유학, 다시 말하면 성리학을 들여와서 국학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국학의 도, 다시 말하면 유도를 해동, 신라 땅에 도입하고 세웠던 그런 후학들의 학문의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재당을 오르는 입구에는 대나무 밭이 이렇게 곱게 뻗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설총 선생의 어떤 기상과 관계가 있겠죠. 상징성을 우리가 떠올리면 서리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대밭은 파랗다 푸르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오상고절이죠. 그분의 학문을 향한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변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지조를 뜻하고도 나눔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방 그 유림들이 처음 도동제라는 이름으로 이 사울을 건립을 할 때 그 설총이라는 존재를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 대밭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그 대밭 주위에 많은 새들이 와서 잘 울고 있는데 마치 어린 홍유 선생이 글을 읽는 그런 소리를 오늘에 와서 다시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설총의 어린 화신이 조화가 되어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마치 고향의 후인들을 만나주는 듯한 그런 정겨움이 보이는 듯하군요. 도동서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까지는 해도 도동제로 또 걸렸다가 그 앞전에 또 도동서원에 걸렸다가 이 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동서원 책에 의하면은 잔향교 유림들이 설총선성의 신의를 모시는, 즉 향사를 올리는 곳에 지금 또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이 경모사라는 별도 사후가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년 3월 첫정에 향사를 올리고 있죠. 그러한 상태에서 도동제라는 이름은 지역 유림들이 쉬어가거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들이 학문을 정진하는 그런 거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명실상부하게 사후를 건립하고 제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서원으로서 충분한 존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아마 자연 유림들이 하였던 모양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도동제라고 관습적으로 이 마을에서 이 고장에서 불려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도동서원으로 해야 옳다라고 하는 의견도 또 이 뜻있는 유림을 중심으로 하는 뜻있는 분들의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동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홍유 설총 선생의 어떤 우리 학문의 역사를 볼 때는 정말로 위대한 그런 아주 성인이시죠. 이런 분을 모시는데 그 무슨 도동제니 도동서원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왕이면 좋은 뜻으로 후세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켜가고 잘 갈고 닦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동서원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모습으로 도동서원이라는 현판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해경당이 있고, 그 옆에는 협실한 명일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홍유 실기입니다. 이 실기는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라서 홍유 설선생의 향사를 그분의 출생지이자 그분의 수학처였던 여기 경산 남산면 하대리에다가 도동서원을 모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해판은 주로 어떤 것이 지금 걸려져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는 도동제기, 도동제 단소 창설 사실기, 도동제 중술기 등 편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동제 건립 배경이라든가 설총 선생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수학 장소를 갖다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동서원에 바로 제가 앉아있는 좌편에 있는 저 협실의 이름이 해경당입니다. 그 해경당의 해경과 관련한 것이 바로 여기 홍유실기에 관련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삼국사 본기에 따르게 되면 홍유 선생님께서는 태어나서 천성적으로 명민하셨고, 굉장히 나면서부터 생이지지하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서 자라서는 널리 모든 학문에 두루 섭렵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선송문했다. 다시 말하면 한문에 우리말식 한자를 다는 그것을 부칠속자 구렐문자 송문이라는데, 이 송문에 능했다. 여기 착하의 선자는 능했다, 잘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방언으로서, 다시 말하면 신라 말로서, 우리 경산 말이었겠죠. 경산 말로서 이러한 9개의 경서를 잘 풀이를 해서 거기다가 구결과 다시 말하면 그 이두를 잘 이렇게 붙여가지고 알기 쉽게 해석을 해냈다고 하는 기록이 이 실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경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서를 해독하는, 이도로 해독하는 그러한 그 속문을 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게 한 이름으로 보입니다. 방언으로서 구경을 읽었다 했는데 그 구경은 9개의 경서를 말합니다. 오르르 이자, 글경자, 의경, 상하군과 서전, 서경이라고 하죠. 그 6권하고 중용 1권, 그래서 9권이 되는데 이런 9권의 경서에 대한 우리말식 한자를 붙임으로써 그러한 그 구경을 방언으로 읽게 하는 그런 한 단계 훨씬 더 앞서 있는 문자와 교육적인 하나의 그 도구를 개발했다. 도동서원의 초창 기록을 보면은 본래 이 건물이 영승면 고중리에 있는 옛 대흥사지의 건물 하나를 그대로 옮겨서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옮겼다. 이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자체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도동제로 명명되기 이전까지는 이 건물은 대흥사의 사지에 있었던 한 그 당으로 결국은 그 대흥사지가 초교사에 있던 원효성사가 건립한 사찰이고 보면은 더욱더 의미심장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유호단, 단소와 그 옆에 있는 홍효선 선생의 신도비가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상징적 공간이긴 하지만 이여름 업적과 이여름의 사상을 기리는 하나의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는 여기를 찾아서 올 때마다 홍효 선생의 거룩하고 안대한 그분의 학문적 사상적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길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 구절에 의하면 앞에 보이는 신도비가 중간에 그 금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본래는 이 신도비가 그 희성산 중에 신림사 부근에 있었는데 그 성총 선생이 훗날 올해 18년으로 이렇게 그 보셔지고 이러하니까 그 형성산 아래 계곡에는 수많은 전국 유학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지방에 살던 사람이 그 찾아오는 유학들의 치닫거리에 상당히 많은 힘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이 설초 선생의 비석을 위해버리면 외처에서 많은 유생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저것을 똥내로 쳐버렸다. 그렇게 하니까 금괴 금이나 있다. 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왕왕 있습니다. 지금 저 경로사 남편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저 지금 새들이 날고 있는 저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고 남동편에도 상당히 오래된 듯한 그런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대략 그 서원이 있는 곳에 향교가 있는 곳에 많이 세우는데요. 원래 홍효 설총 선생의 국학을 세웠다고 하는 거기에 국은 바로 나라에서 세우는 국학을 말하고 또 학이라고 하는 것은 향교를 말합니다. 대개 그 향교에 가보게 되면 저런 은행나무가 오래된 은행나무가 연면에서 그 유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은행은 말 그대로 웬만한 불이 나도 잘 타지를 않습니다. 또
오래도록 살기 때문에 곧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암수가 분명히 그 구별이 되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오륜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